15세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네덜란드 깃발의 영국 무장 상선이 도착합니다. 그 배의 목적지는 멕시코였는데 식량이 떨어져 잠시 아메리카에 정박한 그들은 배에 실고 온 흑인 20명과 식량을 맞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식량과 흑인의 거래는 성사되었고 그게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흑인 노예 무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목 문화권이었던 서유럽은 여타의 다른 문화권보다 고기와 유제품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수백 가지가 넘는 치즈 중 대부분의 고급 치즈는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지요. 이런 연유로 유럽은 예전부터 풍미 가득한 음식 문화가 발달하였고 미식의 대륙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냉장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유럽에서는 도축한 고기를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었기에 보관할 수 있는 나름의 방식이 발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금에 절인 염장법이었는데 그래서 유럽에서는 다양한 소세지, 베이컨, 하몬, 햄 등의 식품이 생겨났죠. 염장으로 보관 기간은 연장할 수 있었지만 잡내를 포함한 누린내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육류를 사용한 요리의 맛의 차이는 고기의 잡내 제거에 있을 만큼 육류의 잡내 제거는 오랜 숙제였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지구상의 다양한 향신료 중 가장 많은 역사를 가진 크기 3에서 4mm의 작디 작은 열매인 후추가 전파됩니다. 그 열매는 마성의 열매였습니다. 고기 특유의 잡내를 잡고 육류의 풍미도 더했던 후추는 단숨에 유럽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인기가 폭발한 후추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때는 금이나 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릴 정도였으니까요. 열대지방인 인도 남부가 원산지였던 후추는 당시에는 원산지를 떠나 재배하기 힘든 식물이었던 탓에 아시아의 비단길과 지중해를 거쳐 유럽인들에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2000년 넘게 이어진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교통과 무역의 요지였던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오스만 제국이 1299년 건국됩니다. 이슬람교의 바탕을 두고 건국되었던 이 나라는 작은 국가로 출발했지만 오스만 제국의 7대 술탄인 메흐메트 2세는 15세기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일부 지역들을 잇따라 점령하면서 초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메흐메트 2세는 아직까지도 터키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중해와 중동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무역을 장악하면서 막대한 부를 가진 나라로 성장하였고 그들이 거래하는 모든 물품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가격이 뛰게 됩니다. 그 중에는 유럽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후추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유럽인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인도 상인, 이슬람 상인, 베네치아 상인까지 최소 3단계를 거쳐야 했기에 중간 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으로 당시 유럽의 상인들의 오스만 제국을 우회하는 무역로 개척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육로보다 저렴한 해로를 통해 후추를 가져올 방안을 치열하게 모색했고 스페인 국왕의 두둑한 후원하에 이탈리아인이었던 콜럼버스는 인도의 후추를 찾아 배서양을 가로지르게 됩니다. 간혹 콜럼버스를 신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탐험가로 묘사하지만 실상 콜럼버스는 큰 돌을 만지기 위해 여러 탐험대의 하나를 이끈 탐욕 가득 찬 항해사 중에 한 명이었죠.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항해하면 인도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콜럼버스 일행은 인도양의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여 70일 만에 드디어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콜럼버스 일행이 도착한 곳은 카리브해에 있는 바하마 군도였는데 그 일행들은 그곳을 인도라고 오해했고 그곳에 살고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도인이라고 생각해서 인디언이라고 명명해버리는데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아메리카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본인이 도착했던 쿠바섬, 아이티, 도미니카, 자메이카 섬 등과 그 부속 도서를 인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로 유럽에게는 광활한 대륙인 아메리카의 존재가 알려졌고 유럽인들은 앞다투어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당시 팽창된 제국주의로 유럽은 식민지 건설을 위해 뛰어들었고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의 재정복이 완성되므로 유럽의 많은 용병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장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던 유럽의 관습에 의해 장자를 제외한 다른 자식들은 헌금을 몸에 바른 사람들이 산다는 제국 엘도라의 전설을 믿고 대서양을 건너버립니다. 문명이 발달했던 유럽은 단숨에 아메리카의 원주민을 장악해버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해 나갑니다. 광활한 대륙에서의 개척과 농경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유럽인들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생각해낸 것이 노예였습니다. 사실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지배자와 피지배자, 노예제도는 있어왔습니다. 수렵의 시대를 지나 농경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부의 축적은 같은 시대, 같은 문화권에 살더라도 신분의 차이를 만들어버렸고 빈번한 영토 전쟁 속에서 패전국은 승전국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일은 늘 있어왔죠.
즉 역사 속의 잦은 영토 전쟁 속에서 노예를 소유하기도 하고 노예로 복속되는 일은 자연스런 역사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노예를 의미하는 슬레이브는 유럽의 한이민족이라 불리우는 슬라브족의 기원을 두고 있는 단어인데 동유럽에 넓게 분포했던 슬라브 민족은 세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신성로마 제국인 오스트리아, 남쪽으로는 초강대국인 동로마, 동쪽으로는 무적 군대를 자랑하는 터키가 있었죠. 이 세 국가는 영토, 자원, 노예가 필요할 때면 만만한 슬라브족을 침범해 약탈하고 노예로 잡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에게 슬라브족은 노예 공급처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만들어버린 노예제도는 이전의 노예제도하고는 달랐습니다. 유럽은 특정 대륙인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특정 인종인 흑인 인종 전체를 노예의 상품화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마치 아프리카인을 문명이 없는 미개한 인종으로 간주하며 인간 이하의 대우를 했던 것이죠. 그 전에 노예들은 계약을 하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사유재산도 소유할 수 있는 나름의 인간적인 대우는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비제도도 마찬가지였죠. 유럽인들은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들을 마구잡아 담배 밀 목화,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업 중심의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지의 지역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북부는 상공업이 발전하고 있어서 단순 노동자보다는 백인의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했죠. 유럽인들은 노예들을 잡아가기 위해 동물을 잡는 것처럼 그물을 던져 흑인들을 잡기도 했고 자기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 다른 부족들을 침략해 노예로 잡아 백인들에게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에게 흑인 노예를 잡아 바치는 흑인 부족장들에게 총, 연직물, 럼주를 주고 인간 사냥이 만연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부족에서 그치지 않은 이웃 친구 등을 노예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언제 누가 자신을 노예로 잡아갈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고 같은 아프리카인들끼리도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이러한 불신사회는 노예 해방이 선언되고 1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아 부족 간, 국가 간의 잦은 갈등이나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예거리로 원수부족이 생겨났고 외부인에 대한 강한 불신과 내부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부패는 아프리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노예무역으로 아프리카에서 500년 동안 2억에서 5억 명의 인간 희생이 이루어졌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350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메리카로 도착한 상품 가치가 있는 노예는 1,500만 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배 안에서 희생된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노예로 잡혀와 노예선에 타면 3개월이 넘는 기낭해 속에 2명씩 팔, 다리에 쇠사슬이 채워져서 켜켜이 물건처럼 쌓아 옴짝달싹 할 수 없이 누워있어야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배에 많이 태워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간단한 계산에 의해 노예 한 명에게 주어진 공간은 가로 40cm, 세로 180cm가 다였습니다. 노예들은 누운 상태에서 용배를 보았기에 갑판 아래에는 악취가 가득했고 심지어 산소마저 부족했습니다. 항해하는 동안 죽을 하루 2번 주었는데 굶어 죽기 위해 먹지 않을 땐 입을 강제로 벌려 음식을 부었고 반란을 일으키는 노예는 보란듯이 잔혹한 고문을 해서 다른 노예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엉망인 위생과 영양 상태로 인해 노예들은 탈수, 괴혈병, 이질에 걸려 사망하기 일쑤였는데 아메리카로 가는 노예선에서 죽거나 병든 노예들은 그대로 바다에 던져 상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노예선이 지나갈 때면 상어가 먹이를 얻기 위해 뒤따라올 정도였다고 하니 바다 위에 버려진 흑인의 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노예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트 진열대에 상품처럼 노예들을 전시하고 백인들은 흑인들의 입과 눈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에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팔린 노예들은 불로 달군 인두로 등이나 가슴에 주인의 이니셜을 새겨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의 애원하는 부르짖음을 무시한 채로 흑인 노예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농장에서의 노예들은 하루 17시간 이상의 격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일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받는 삶의 반복이었죠. 특히 남부의 목화 농업은 노예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목화가 건조되어 땅에 떨어지기 전인 가장 무더운 7월에서 8월 사이에 따야 했습니다. 일일 수확량을 맞추기 위해 비인격적인 대우와 노예 관리라는 명목하에 무자비한 폭행이 자행되었죠. 1713년 미국에서의 목화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1% 미만이었는데 목화 한 송이에 대략 20개 정도 들어있는 목화씨를 빼주는 기계인 조면기가 1793년 발명함에 따라 50배나 많은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작업을 할수록 많은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1860년이 되면 미국은 세계 면화의 70%를 생산하게 됩니다.
조명기 발명 전 50만 명이었던 흑인 노예 인구는 조명기 발명 후에는 4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흑인 인구 노예가 백인 인구보다 많은 지역도 있을 정도였죠. 이렇게 흑인의 고통으로 생산한 목화의 대부분은 유럽으로 수출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산업혁명으로 면직물 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그 원료를 미국에서 생산해 갔던 것이죠. 우리가 배웠던 유럽의 산업혁명이나 미국의 부의 성장 뒤에는 아프리카의 피와 눈물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아프리카 대륙이 가장 못 사는 대륙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오랜 기간인 300년이 넘는 동안 자행된 노예무역으로 인해 심각한 인적 자원의 유출이 아프리카 대륙의 진화의 변증법을 멈추게 했고 자원의 약탈과 혈통을 앗아감으로써 진정한 문화적 대량학살로 이어져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부족을 노예무역의 제물로 잡아가는 일이 빈번하면서 종족 간의 오랜 갈등은 현재까지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는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 경영으로 상공업이 발달하였던 북부와의 경제적 차이를 더욱 크게 벌려넣습니다. 급기야 남북으로 나눠져 있던 북부는 남부의 팽창으로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느끼게 되고 발발한 남북전쟁을 통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 노예 해방 선언을 하지만 300년이 넘게 뇌리 속에 자리 잡았던 노예제도는 쉽사리 사라지지 못합니다. 노예 해방 이후에도 남부는 노예에 대한 집착으로 북부에 거주하던 자유인이었던 흑인들을 납치해 노예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반인륜적으로 흑인들 간의 출산을 조장해 자식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기도 하는 등 노예제도는 쉽사리 사라지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 노예 해방 선언이 150년을 넘어가고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백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흑인에 대한 백인의 고정관념은 여전했고 차별 또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도로 발전하고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세상이 도래했는데도 흑인이란 이유만으로 백인들과 같은 버스나 열차에 탈 수 없었고 같은 버스에 타더라도 흑인들은 뒷자리로 가야 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깨끗한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아 선거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재도 흑인 수영 선수가 적은 이유는 흑인들에게는 수영장에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흑인들은 수영을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죠. 이런 차별 속에 흑인들은 빈민가로 밀려나게 되었고 굶주림에 떨어야 했죠.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당선된 이후에도 이런 상황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목이 눌려 질식사한 흑인 사망 사건으로 세계는 분노하게 되면서 차별의 시선으로 흑인을 바라보는 세계 각국의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태어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500년 가까이 백인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혔던 세계사에 다시 없을 사건인 노예무역. 유럽의 작은 섬나라였던 영국이 전 세계의 식민지를 만들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부귀를 누리는 동안 세계 경제의 원톱이 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미국의 급성장 뒤에는 오롯이 그들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그들이 착취했고 앗아갔던 아프리카의 희생이 전제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사건인 노예무역.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후유증과 상처가 온전히 아무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